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예상됩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24년 11월 영내에서 술판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 배우 고 안성기 씨가 유족과 영화인들이 참석한 장례미사와 연결식 후 영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 혐의 구형 운명의 날입니다. 잠시 후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 구형에 나섭니다.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란 혐의 구형은 지난 1996년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장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같은 곳입니다. 그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영 기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마지막 재판은 오전 9시 20분쯤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재판은 통상 검찰의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증거조사가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8명인데요. 첫 순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증거조사만 7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도 6시간이 넘는 분량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야간 재판은 잘 열리지 않는 추세지만 재판부가 오늘 변론 종결을 예고한 만큼 재판이 새벽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 내란 특검의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인데요. 결심 하루 전인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회의를 열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구형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가 어렵고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만큼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안이 중한데다 검찰은 보통 최고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변론을 종결할 경우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기현 판사 재판부와 변호인 간의 신경전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기현 판사로부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서류 준비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서증 조사를 위한 인쇄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자 특검 측이 반발했습니다. 제가 하드카피로 출력을 지금 사정상 많이 못 해와가지고 재판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파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해왔어요. 성 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리별로 합시다. 그러면. 보다 못한 지규현 부장판사는 즉각 변호인을 비판했습니다.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뭘 정리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재판이 길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쉬다가 때때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차례를 대비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길어지는 재판, 그 이유와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된 재판, 지금 10시간이 다 돼갑니다.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방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네. 내란 재판이 병합되면서 피고인만 8명이고요. 또 증거 기록은 600쪽이 넘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의 증거 능력을 따지는 피고인별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에서 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1심에서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을 최대한 꼼꼼히 하면서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 특검 논리의 작은 허점을 파고들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의 시간 순서로 봤을 때 구형량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재판부가 좀 더 서두를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다만 지기현 재판장은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절차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장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오늘 법정, 기존에도 내란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또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네. 이후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직 대통령이 잇따라 섰던 상징적인 법정입니다. 네. 그럼 같은 장소인데 30년 전 당시 내란 재판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구형량이? 네, 일단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구형돼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구형량이고 그렇다면 1심 선고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을 높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30년 전과 달리 실제 유혈 사태가 없었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계엄이 해제된 점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참작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잠시 후에 이루어지는 내란 특검의 구형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국방부 발표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는데 그동안 권력에 취해서인지 군 기강은 엉망이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군 대비태세가 강조되던 시기에 영내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건물 옥상에 열대 명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마치 노래 주점이라도 온 것처럼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마이크를 들고 열창합니다.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고 노래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는데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즐비하고 안주로 보이는 냄비까지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입니다. 정작 군 보안 핵심 조직인 방첩부대에서는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술자리는 방첩사 소속 A중령의 주도로 방첩대 건물 옥상에서 일과 시간 중 시작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과 시간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보안이 생명인 방첩대 건물 옥상에서의 무단 촬영은 명백한 군기강 문란이자 보안 위반 행위입니다. 이제 비행의 유형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에 이제 명정 추택까지로 나아갔다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청년 포털에 제보됐음에도 국방부는 방첩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고 A중령에 대한 조치는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보안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방첩부대에서 그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대한 보안 위반 사안을 방첩사 스스로 조사하고 가볍게 넘긴 것에 대해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런데 영내 술판을 주도한 이 장교가 불이익은커녕 방첩사 부대 개편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당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방첩사 주요 자리로 간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내 옥상에서 술판을 벌이고 영상까지 촬영해 논란이 된 방첩사 소속 A중령. 내부 제보로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오히려 방첩사 해체를 막기 위한 전담팀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엔 계엄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이른바 살생부를 취합해 방첩사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 적합성 평가까지 참여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방첩사 내부에서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방첩사의 황당한 인사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중령은 지난해 말 혐의가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 오히려 부대 개편 업무를 총괄하는 방첩사 조직관리과 수장에 앉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직관리과는 방첩사 예하 조직별 편제와 정원, 임무 등을 조정해 방첩사 개혁의 설계도를 그리는 부대 개편의 핵심 총괄 부서로 꼽힙니다. 조직관리과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대 개편이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상황에서 국방부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방첩사 관계자는 정식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방첩사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정작용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또 폭언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이어 보좌관에게도 폭언을 한 음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다음은 청약입니다. 이 후보자가 부양 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추가로 공개된 폭언 녹취를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또 다른 보좌진 갑질 의혹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보좌진에게 전화해 업무 관련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늦은 밤 전화 자체가 폭력이고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며 이 후보자가 분노를 조절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인턴에게 폭언한 녹취가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또 갑질 의혹이 터진 겁니다. 야!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해훈 후보자의 폭언을 겪은 보좌진들이 추가 녹취 공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사청문회 전까지 갑질 의혹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지만 위장 미혼으로 논란이 된 건 이해훈 후보자의 반포 아파트입니다. 장남이 결혼을 하고 전셋집까지 얻어서 나갔는데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당첨됐다는 의혹입니다. 그러자 청약 업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한강은 걸어갈 수 있고 초역세권의 초중고교 모두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년 전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38제곱미터를 청약 가점 커트라인인 74점으로 37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첨 경위입니다. 아들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어 청약 가점에서 15점을 더 받았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하고 용산에 신혼집도 전세로 구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의 장남은 반포 아파트 청약 신청이 마감되자 바로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부정 청약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일단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양가족에서 장남이 제외돼 69점으로 당첨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정 청약 의혹에 휩싸인 이해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흘 뒤 열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확인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최근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입국 전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게 공천 헌금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런데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 의원이 최근 경찰에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는 자술서가 아닌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수서엔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 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자수서를 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자수서는 제출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억 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런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조만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해 말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용 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보트가 찍힌 사진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보트가 포착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인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고무보트에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 9명이 타고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해 12월 16일 촬영한 것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PMG 내에 설치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인 설란 1호 주위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PMG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 양식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물 주위로 중국 측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의 활동이 계속 포착된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해양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12월에 고무보트를 발견한 해경과 이를 보고받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어느 곳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포착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직전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양 주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한중 정상외교로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해경은 또 지난해 12월 5일과 16일엔 순찰을 했지만 올해는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해경은 연말 연초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해 해상경비 업무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우리 해경 활동에 대한 중국 측의 방해는 없었다며 중국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중일 갈등 속에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어 양 정상은 이튿날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시찰하고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회담에선 미래 산업 분야와 초국가 범죄 대응,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거사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조세희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와 중국의 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 속 지역 정세도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 미움받을 수 있다며 적당한 거리 두기를 강조한 만큼 이번 방일에서 갈등 중재자로 나서기보다는 한일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셔틀 외교 강화 차원이라며 방중과 연계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중일 갈등 최고조 속 방중 후 엿새 만에 이뤄지는 방일이라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 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는 그린란드와 나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초강경 압박, 사실상 협박에도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현금 공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 제공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인구는 약 5만 7천 명. 막대한 현금을 통해 주민 여론을 움직인 뒤 덴마크로부터 독립시켜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려는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유럽을 향한 압박은 협박성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와 나토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나토 유지 여부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But I guess my advice to European leaders and anybody else would be to tak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riously. 다음 주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회담을 열 예정으로 외교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공개 경고장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이 말뿐이 아닌 강경한 조치를 현실화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후배 배우들이 영정을 들고 운구를 맡았고 고인이 5살 아들에게 남겼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국민 배우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는 고 안성기 배우의 영정을 든 정우성과 이정재 뒤로 설경구, 유지태 등 동료 배우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뒤따릅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엄수된 영결식에는 배우 현빈과 정준호, 변요한 등 영화인과 관계자 6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고 웃던 고인의 생전 모습이 차례로 흘러나온 후 배창호 감독은 애정어린 별명으로 고인의 열정과 인품을 회고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유순했던 아내. 그동안 즐거웠고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누구보다 따뜻했던 선배를 떠올리던 정우성은 끝내 눈물을 보였고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난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 어떠셨나요? 부디 평안히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장남은 부친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전 편지를 국민 배우의 마지막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내 아들 다보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반세기 넘게 스크린 속에서 인자한 미소로 대중과 호흡해온 국민 배우 안성기.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을 내던 별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경기 양평 장지에서 영면에 듭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바로 옆으로 쇠촉이 달린 80cm 길이의 화살이 날아든 일이 있었습니다. 맞았다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화살을 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두 남성이 트렁크를 열고 길쭉한 장비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활입니다. 번갈아가며 활시위를 당기는가 싶더니 공원 쪽으로 활을 겨눕니다. 공원 건너편에 화살 한 발이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이 떨어진 곳 2m 정도 거리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화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쏜 화살은 산책하던 여성을 피해 이곳 화단에 꽂혔습니다. 발견된 화살은 80cm 정도의 길이로 화살대 끝에 무쇠로 된 촉이 달렸습니다. 사람이 맞았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됩니다. 그거를 사람한테 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검거를 위해 출동했지만 주거지가 비어있어 휴대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화살이 꽂힌 자리 바로 옆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소녀상을 노린 테러였는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사건 사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 기자, 바로 첫 번째 사건으로 보면요. 급훈이 왜 이래? 라고 되어 있는데 학급에서 뭐 정한 목표나 덕목 이런 걸 급훈이라 하는데 문제가 될 일이 있었나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급훈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학교는 맞는 것 같은데 합성사진 아닌가요? 네, AI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급훈인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밑에는 중도를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뜻풀이가 써져 있습니다. 학급 아이들이 중화인민공화국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온라인에선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간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학교나 뭐 선생님이 말렸을 것 같은데 이런 급훈을 정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급훈을 아이들이 모여서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급훈도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했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중국어 담당이라서 좀 장난스럽게 급훈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민감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생님 제시하는 과정에 좋은 의미로 학급을 융합하고 통합하자는 의미로. 네, 선생님도 학교도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문제는 학교명, 연락처, 담임 선생님 이름, 아이들 사진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아이들이 많이 놀랐으니 사랑으로 봐달라. 선생님들의 노고가 오해받을까 우려스럽다는 등 내용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니까 무분별한 정보 확산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이 말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테울라인데 이번에는 뭐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탔다 이런 소식인가요? 네, 이 사건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서 가져와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무리가 손에 담배를 들고 담배째를 털면서 모여서 서 있죠. 이 중 한 명이 차량 위에 담배꽁초를 마구 비비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손 문잡이를 마구 당기더니 잘 안 되자 꽁초를 쑤셔 넣습니다. 차량을 본 차주는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상대로 해서 얘가 쟤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일단 피의자는 특정이 된 것 같아요.
경찰이 알아보니까 차량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 야간 특수 절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 14살이 넘은 아이들이라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난 미성년자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라 해도 이 선을 넘은 행동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감하는 장난감과 로봇, 나에 맞는 패션까지 일상 속 AI의 진화를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모형이 넘어지자 곧 빨간불이 켜지고 케이크 모형에 입으로 바람을 불자 생일 축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창사 이후 처음 CES에 참가한 글로벌 완구 기업 레고가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블록입니다. 특수 제작한 반도체 칩과 센서로 주변 환경에 맞춰 빛과 소리로 반응합니다. One smart brick can be reused to unlock a huge range of different play experiences across potentially thousands of different Lego models. 이번 CES에서는 세계 최초로 신체 성장형 반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크기가 커지고 인간과 교감한 내용도 기억합니다. I love traveling, but in the traveling it's hard to take a real pet. So this kind of the small pet is very portable to take away. 프랑스의 한 패션 테크 스타트업은 OLED를 적용한 스마트 핸드백을 공개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가방의 색상과 패턴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Directly with a specific application, you can send pictures, pattern directly on your handbag. Very strong, very waterproof as well, and it's very cool. 편리함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감성까지 반영하는 AI가 가정과 로봇을 넘어 이제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CES에서는 또 신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우리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많은 혁신상을 휩쓸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깔별로 각기 다른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끼고 손동작을 취하면 컴퓨터에 그대로 좌표가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동작을 손쉽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오차가 10mm 정도 나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이 업체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4mm까지 오차를 줄였습니다. 모든 관절의 센서를 놓임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로봇 손이더라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진기도 눈길을 끕니다. 스마트폰을 심장 부위에 갖다 대면 호흡음을 청취하고 이를 AI가 학습한 50만 명의 호흡음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건강에 이상 유무를 알려줍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집에서 아주 편하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CES 메인 전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별도의 전시장에선 전 세계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500개 가까운 한국 기업들이 모인 한국관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CES 혁신상 트로피를 앞세우며 신기술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해 그 결과값을 AI로 분석해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기술. 향기들이 가진 고유의 값을 측정해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에 꼭 맞는 향을 조합해주는 기술. 모두 CES 혁신상을 받은 기술들입니다. 올해 CES 혁신상 370여 개 중 60%에 가까운 218개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중국의 로봇들이 화려한 볼거리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량 공세를 펼친 중국을 제치고 CES 혁신상 최다 수상국이라는 결과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북한군은 굳이 한국을 침략할 필요가 없이
휴전선 남쪽으로 그냥 걸어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섬뜩한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즉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해 어차피 싸울 사람이 없다며 비꼰 겁니다. 한여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they can just walk across.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 대신 노인만 가득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낮은 출산율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5 수준.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머스크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세대마다 70%씩 증발하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머스크의 섬뜩한 경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4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는 그동안 출산율 감소를 인류가 직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꼽으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해왔습니다. In 3 generations, Korea will be 3 or 4% of its current size, and nothing seems to be turning that around. 지난 2022년에는 자신의 SNS에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나라밖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진 지 불과 하루 만에 2명이 또 총격 부상을 당했습니다.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이민세관 단속국 앞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민당국 요원들 총격에 2명이 또 다친 겁니다. It's just been chaos. The community is trying to get answers. The officials are not trying to tell us anything. 30대 여성 총격 사망 사건 하루 만입니다. 이민단속국에 대한 규탄 시위는 사건이 벌어진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워싱턴 DC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망한 여성이 이민단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SNS에선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민단속국의 강경 진압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넘어뜨려 누르고 학생들에게도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백악관은 잇따라 브리핑에 나서 정당방위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t was used to perpetuate a violent act that this officer took action to protect himself and to protect his fellow law enforcement.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미 언론들은 사건 당시 촬영된 다각도 영상을 분석하며 잔인하게 차로 쳤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바퀴가 이민단속 요원 반대쪽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하는 시민들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정부가 맞서는 가운데 공분이 확산하며 시위는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튀르키예에선 시속 9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달리던 트럭이 넘어가고 비행기도 휘청거렸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날아간 탓에 집안에서 하늘이 훤히 보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휘청거리다가 다시 이륙하고 도로를 달리던 트럭조차 바람에 옆으로 눕습니다. 철판을 치우려던 사람은 아예 날아갑니다. 튀르키예 전역에 강력한 폭풍과 폭우가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튀르키예 서부 쿠타히야 지방에서는 시속 90km의 강풍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정부는 이번 폭풍으로 97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89채의 지붕이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총을 뽑습니다. 저항하던 남성은 다른 경찰의 총격에 쓰러집니다. Suspects down. Suspects down right now.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의 제지에 총을 꺼내들었다가 결국 경찰의 손에 숨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다쳤고 신고자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mmediate response by their fellow officers in the effectiveness of a ballistic vest, just like that one, these 3 officers would not be here today. 뉴욕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이 날씨 소식은 반드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급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공원으로 운동을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은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즐깁니다. 어젠 날이 춥었는데 오늘 날이 온화해서 참 좋습니다. 놀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영상으로 오른 포근한 날씨에 고드름도 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얼음 공기가 내려와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이 급격히 발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륙에서 비와 눈이 섞여 내리다 영하권 추위에 금세 눈으로 변하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주말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최고 8cm, 호남권과 강원도는 15cm, 전북 서해안이나 남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는 20cm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 영향으로 전라권에는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벼락과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대부분 지역의 눈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져 중부지방에는 다시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안전운전과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디에타민은 꼭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살이 빠지는 효과는 있지만 중독성과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용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현직 의사가 나비약의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직접 먹어보니 살은 잘 빠졌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끊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끊게 되면은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또 내성이 생겨요. 굉장히 좀 위험한 약이죠, 이게. 나비약은 디에타민이라는 식욕 억제제의 별칭으로 뇌를 긴장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시켜 체중을 줄여줍니다. 필로폰 등 암페타민 계열과 화학 구조가 닮아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복용하면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졸리지 않을 정도로 각성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나비약의 또 다른 위험은 약을 끊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금단 현상이 괴로워서 계속해서 약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리다, 우울해진다 이런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환자가 약을 먹으면 환청이나 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비약은 비만약인 마운자로나 위고비보다 부작용이 더 많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몇 배는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비약을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리 처방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나비약을 한 번 시작하면 끊어내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암, 바로 혈액암입니다. 고인이 된 안성기 씨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반년 만에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는데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혈액암은 골수에서 정상적으로 성숙해 백혈구가 되어야 할 세포 중 일부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발생합니다.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다발 골수종이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데 고 안성기 배우는 림프종을 알았습니다.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림프 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변해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림프 조직이 전신에 분포해 있어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데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림프 조직이 비대해지며 2cm 이상의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는 게 초기 증상이지만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일찍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하고 식은땀이 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고용량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뒤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골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백혈병입니다. 이러면 주인공이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완치율이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림프종의 경우에는 한 60에서 80% 정도. 전문가들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멍울이 만져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발열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부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난달 말 문을 닫았습니다. 졸지에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은 모두 안락사될 처지에 놓였는데 무려 90마리나 됩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개들이 철장에 가득합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7년 동안 보호해 오던 개들입니다. 부산 3개 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된 이 보호소가 지난달 말 문을 닫았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다 각종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더는 운영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이 동물들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입양되지 않으면 모두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소에 남은 유기동물이 90마리나 되지만 부산의 다른 보호시설도 꽉 차 어디서도 받아주진 못합니다. 동물보호센터 판단하에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때 안락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견된 문제지만 해당 구청과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관련된 문제는 솔직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해를 동물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SNS에는 개들을 임시 보호할 거처를 찾거나 입양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최대 80% 넘게 부과되는 제도가 4년째 유예 중입니다. 넉 달 뒤면 그 기간이 또 만료되는데 정부가 연장할지 말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3년 전 전용 84제곱미터를 20억 원에 산 사람이 시세인 35억 원에 팔면 지금은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로 5억 7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4년째 유예 중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라면 9억, 3주택자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종료를 앞두고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정부는 매년 새해 경제정책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담아왔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계속 주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여당 등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다시 시행될 경우 종료일인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계약하고 또 중도금 있고 최종 계약까지 하는데 3달, 4달 걸려요. 빠듯합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가 시행되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주택수에서 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지연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비를 위해 사이판으로 떠났습니다.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류현진이 17년 만에 4강 신화재현에 선봉에 섰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공항에 들어선 야구대표팀을 향해 팬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한껏 들뜬 표정의 선수들은 사인을 해주며 화답합니다. 야구판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WBC에서 2009년 준우승 이후 3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떠나는 전지훈련. 따뜻한 사이판에서 투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마운드 운용 틀을 짜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이판 1차 캠프는 투수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팀 스프링 캠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그 중심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대표팀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에 기꺼이 투수 조장을 맡았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 무겁고 그거에 걸맞게 경기장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고우석, 김도영도 조기 합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한테 도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표팀은 사이판에서 2주간 컨디션을 점검한 뒤 다음 달 3일 최종 엔트리 30명을 확정하고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실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내일 강추위는 잠시 주춤할 텐데요.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호남과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서울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와 전북에, 모레는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낮 기온은 3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영상권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가 9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